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당을 새롭게 재편하려던 국민의힘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내용을 담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는 이 전 대표 징계 이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통해 임명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부터 주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이끌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가 이끌던 최고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정당 민주주의를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런 행위들이 이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의결은 당원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헌법에도 모두 위배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도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가처분 신청의 핵심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결정인데 오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와 당내 여론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국민의힘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이 훼손됐다며 곧바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주말인 내일 긴급 의원총회도 소집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비대위 출범 17일 만에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사법부가 정당 내부 결정을 부정해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비대위 전환과 비대위원장 선출 등은 모두 당헌 당규에 따랐고 상임정국위와 전국위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됐다며 법원이 국민의힘 당원 의사를 부정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곧바로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 오후 소속 의원 모두가 모인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친 이준석계는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원에 의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 찍혔다며 지도부는 파국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도 여당이 가짜 비상 상황을 만들려다 진짜 비상 상황을 맞이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하사하는 체리 따봉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 경쟁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표직 복귀길이 열린 이준석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측근들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가 직무 정지됐을 때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54.95%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시키되 정치 탄압으로 인한 수사로 판단될 경우 기존의 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1기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진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4억 원 넘게 늘어난 약 76억 4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총리와 장 차관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의 평균 재산은 43억 원 정도였습니다. 윤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 등록에서 본인과 김건희 여사 명의로 76억 3,9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검찰총장에서 퇴직한 지난해 3월보다
4억 7천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자택의 공시지가와 예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예금으로 윤 대통령은 5억 2천여만 원, 김 여사는 49억 9천여만 원입니다. 가액 18억 원 정도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3억 원 정도의 경기도 양평, 임야 등 부동산은 모두 김 여사 명의입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50여 명의 재산은 평균 43억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본인과 직계가족을 포함해 4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20억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습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 배우자 명의의 하와이 아파트 등 부동산 가액이 80억 원이었습니다. 사퇴한 신인호 전 안보실 2차장은 5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내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85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 27억 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이 51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재산 공개 대상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2억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계가족의 비상장 주식이 209억 원으로 대부분이었는데 직무 관련성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0억 원을 신고했는데 본인 명의의 예금이 115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신고된 결과로 6월 이후 임명된 고위직의 재산은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투병과 생활고 속에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발인이 영정도 유족도 없이 오늘 오전 치러졌습니다. 각 지자체는 서둘러 사회 안전망 점검에 나섰습니다. 임명규 기자입니다. 수원 세 모녀의 발인이 오늘 오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될 예정입니다. 화장 후에는 연화장 내 봉안담에 안치되지만 화성시에 먼저 사망한 가족의 묘가 있어 옮길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를 맡아줄 연고자가 없어 빈소와 수의 등은 수원시가 마련해 공영장례로 진행됐습니다. 영정 사진을 못 구해 위패만 놓였고 유족의 빈자리는 사연을 듣고 찾아준 시민들과 종교단체 신도들이 메웠습니다. 어제는 원불교 방식의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세 모녀의 종교가 확인이 안 돼 이번 분기를 담당한 원불교에서 추모식을 준비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도 3일장을 하는 동안 빈소를 찾았습니다. 각 지자체도 부랴부랴 사회 안전망을 재점검하겠다며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지사 한라인을 공개했고 수원시는 매년 2차례 모든 거주민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세 모녀의 주소지였던 화성시는 고위험 가구 발굴 태스크포스를 꾸려 복지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서울의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이 발표됐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서울 도심에 약 10,000호 규모의 신축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8곳을 선정해 공공재개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개발이 지체돼 왔던 지역입니다. 선정된 곳은 마포구 아현동 일대와 영등포구 도림동 일대, 금천구 시흥 4동 일대, 중랑구 면목동 일대 등입니다. 은평구 응암동 일대, 양천구 신월 5동 일대, 종로구 연건동 일대, 구로구 구로동 일대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사업 공공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안에 약 10,000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 세대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봉구 창삼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 방식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지분 쪼개기와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한 투기 방지 조치도 공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폭언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주민 46살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돌쟁이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다 승무원들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환경 영향 평가를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첫 번째 대상으로 삼고 대대적인 법 개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환경 영향 평가를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에만 적용을 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재 기자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 배경으로 부실 평가를 지목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건수가 너무 많고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넓어 부실 평가로 변질됐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조사 범위 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 규제 혁신 방안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그동안 난개발을 막고 개발로 인한 자연과 환경 훼손 등을 막는 견제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 시민단체들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로 인한 환경 훼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1천여 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약 넉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위중증 환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1,140명입니다. 이는 금요일 기준으로 4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어제보다는 12,000여 명 줄었고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3만 7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10만 782명, 해외 유입은 358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9명 늘어난 575명으로 4월 말 이후 가장 많습니다. 사망자는 81명 발생해 100명을 넘어섰던 전날보다는 20여 명 줄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 3주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염군의 발생은 최대로 계산하면 하루에 2만 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중증 병상은 모두 1,847개로 한 달 새 370여 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이 45.3%, 준중증 병상 57.3%, 중등증 병상은 43% 수준입니다. 한정된 중증 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효율적인 배정을 위해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 주기를 주 4회에서 매일로 강화합니다. 퇴실 명령 이행 기간도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합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 기간도 150곳으로 늘립니다.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변이 바이러스를 보다 빠르게 확인하는 분석법도 9월 초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 대비한 코로나19 방역 의료 대응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11살 어린이를 포함해 25명이 숨진 우크라이나 동부 소도시의 기차역 등에 대한 폭격은 군용 열차가 목표였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전선이 정체 상태를 보이며 7개월째 접어들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 병력을 101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늘리기로 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3,500명의 조용한 소도시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잔해를 치우는 주민들은 폭격 당시가 떠올라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이자 전쟁 6개월이 되는 날이었던 현지 시각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소도시 체플린의 기차역과 주택가를 포격했습니다. 집이 파괴되면서 11살 어린이가 숨졌고 기차가 불에 타면서 지금까지 2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민간인이 아닌 군용 열차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прямого попадания ракеты «Искандер» по воинскому эшелону уничтожено свыше 200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резерв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и 10 единиц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следовавших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Донбассе.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민간인 희생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공격 몇 시간 전에도 자신들은 우크라이나군 관련 목표물만 정밀 타격하고 있다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전 속도 저하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개전 초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뒤 남부와 동부 전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전 중입니다. 사기 저하와 피로 등으로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병력 충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러시아가 병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 병력을 현재 101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늘린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개정 대통령령은 내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최근 러시아군 사상자가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 전사자가 4만 5,4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전남 지역 농민들이 쌀값 하락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이달 산지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올해도 풍년인데다 재고까지 쌓여 있어 추가 하락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이삭이 여물기 시작한 논안에 트랙터가 들어서고 회전날과 바퀴에 쓰러진 벼들이 흙더미와 뒤섞입니다. 쌀값 폭락을 정부가 외면한다며 수확을 앞둔 논을 농민들이 갈아엎은 겁니다. 생산비가 폭등해 있는 여건 속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자가 폭등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연말에 결산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달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2,522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3.6%나 떨어졌고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쌀값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쌀 수매도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농협 창고에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35만 9천 톤의 쌀이 남아있고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풍년이 예상돼 쌀값 추가 하락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맘때 수확하는 조생벼는 40kg 기준 지난해에는 6만 8천 원에서 7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5만 원에서 5만 3천 원 수준으로 27%나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나라 가격이 안 좋은 시세로 가고 있으면은 농협들이 농가들의 벼를 신경을 안 쓰게 되면은 지지하는 가격이 없이 계속 하락되지 않겠는가. 논을 갈아엎고 삭발시까지 한 농민들은 오는 29일 서울에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편의를 위해 가게 앞 우편함이나 소화전 등의 열쇠를 숨겨놓고 퇴근하는 상인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열쇠를 찾아서 상습적으로 가게를 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번화가. 식당 앞을 서성거리던 남성이 식당 입구 간판 위로 손을 뻗더니 무언가를 집어듭니다. 잠시 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이 남성. 계산대에서 현금을 챙기더니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와 사라집니다. 인근의 또 다른 식당에서도 배전함 근처에서 뭔가를 집어들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돈을 들고 빠져나옵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거기를 딱 깔끔하게 비우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원이 먼저 발견해서 이 남성이 식당 앞에서 집어든 것은 바로 출입문 열쇠였습니다.
밤늦게 영업을 마친 상인들은 출근 후 영업을 준비하는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처럼 노출된 곳에 열쇠를 숨겼습니다. 이 남성은 식당 등의 매장 바깥 간판이나 소화전, 우편함 등에 열쇠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문을 닫는 새벽 시간대 매장 바깥에 열쇠를 보관하는 식당 등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단 1분 사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부터 한 달가량 비슷한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그 열쇠만 있으면 상가 아무래도 침입하기는 쉬우니까 보안이 좀 강화된 열쇠를 사용한다든가 번호로 누를 수 있는 열쇠를 사용하는 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절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휴대전화 2대를 따로 쓰는 분들 계실 텐데요. 다음 달부터는 국내에서도 휴대전화 한 대로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이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요금제가 관건일 텐데 홍하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휴대전화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없으면 나도 상대방도 아주 불편하고요. 사회에서 고립되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분신 같은 존재인데요.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휴대전화 회선은 5,500만 건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수 5,100만 명보다도 더 많습니다. 보통 한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2대 이상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직장인은 휴대전화가 2대입니다. 하나는 업무용, 나머지는 사생활용입니다. 전화 줄게. 여보세요? 일과 관련된 연락은 업무용 휴대전화로 하고 개인 SNS는 사생활용 번호로만 가입해서 씁니다. 개인이랑 업무랑 아예 나눠버리면 제 개인적인 사생활 아예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어려운 점도 있다는데요. 요즘 핸드폰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 보니까 이 사실상 큰 핸드폰 2개를 가지고 다니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불편, 다음 달부터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하나의 휴대전화로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이심 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심과 기존 유심 모두 가입자 정보와 연락처,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는 등 가입자 식별 역할을 하는 건 동일합니다. 다만 사용 형태가 좀 다른데요. 기존 휴대전화는 유심을 끼웠었는데 이심은 휴대전화에 내장돼 있습니다. 기존 유심의 경우 통신사가 미리 가입자 정보와 회선 정보를 넣어두고 판매하는데요. 반면 이심은 사용자가 통신사에 개통 신청을 하면 전달받은 QR코드를 스캔하고요. 프로파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이심에 저장하면 개통됩니다. 이 서비스는 이심이 내장된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달 새로 출시된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와 아이폰 일부 기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좀 장착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고객이 통신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개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좀 셀프 개통이 좀 더 수월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 휴대전화의 시험용으로 이심을 개통해봤습니다. 통신망이 2개로 표기되고 연락처마다 어떤 번호로 연락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도 각각 가능합니다. 다양한 통신사와 요금제 조합도 가능한데요. 음성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은 원래 전화번호를 유지하고 여기에 다른 회선을 추가해서 알뜰폰 통신사의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통신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고가 위주로 구성된 기존 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통신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심 서비스를 이제 계기로 해서 통신사 간의 경쟁이 좀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었으면 합니다. 이심은 이미 해외 60여 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알뜰폰 사업자가 이심 전용 요금제를 내놓은 가운데 KT는 이심 전용 요금제를 새로 출시할 계획인데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합리적 요금제 도입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3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의 상승폭을 반납하며 800선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77포인트 상승한 2481.03에 코스닥은 4.92포인트 내린 802.45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주시하며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본격 출시하며 4거래일 만에 6만 원 선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가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며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DB하이텍이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며 3거래일째 강세를 보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며 5%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동반 저조한 흐름을 보이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90전 내린 1331원 3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질 텐데요. 주말에는 가을 날씨처럼 맑고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내일은 18도, 모레는 16도로 20도를 밑돌면서 약간 쌀쌀하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외선은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착용하셔서 햇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5mm 정도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8도, 대구 21도, 광주 20도, 진주 19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예상되고요. 대구 28도, 부산 2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